그저 그러려니 싫은 상황에 저항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진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에 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싫은 것을 무던하게 넘기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못마땅할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싫은 것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도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럴 수가. 납득이 안 되는 일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상사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 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두고두고 곱씹는다. 그리고 스스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시킨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이 험난한 세상을 누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싫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들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싫은 것에 대한 저항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팍팍해진다. 그러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수록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느긋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조금은 둔감하게 살 필요가 있다. 손영우 목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다음의 글을 읽다 보면 때로는 둔감하게 살 필요도 있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남들 또한 다른 사람 마음에 그리 꼭 맞으랴.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은 말뿐이랴. 내 말도 덜어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에 꼭 맞추어 주랴. 비록 속상하고 마땅찮은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 거려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가깝고 다정했던 사람들 어느 날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생각도 길이 난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정해 거기로 자주 다니면 된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좋아지기는커녕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진다. 생각의 관성이다. 왠지 모르게 그냥 저절로 보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계속 떠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그동안 그 생각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국이 생긴다. 나중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국을 따라가게 된다.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관성이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이든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메리카 원주민 체로키족에게는 대대로 전해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추장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어린 손자를 산과 들로 데리고 다녔다. 꽃과 나무, 강물, 바위,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사물을 손자가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손자는 늑대 2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을 보고 얼른 할아버지 뒤로 숨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야, 늑대도 자연이 키우는 귀한 생명이란다. 결코 너를 함부로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놈으로 그 놈이 가진 것은 감사, 기쁨, 사랑, 인내, 평온, 겸손, 친절, 배려,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성질이 사납고 부정적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원망, 분노, 미움, 질투,
탐욕, 교만, 짜증, 불만, 열등감, 거짓, 그리고 의심이란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겠지. 설레다 보면 좋아진다. 사람을 만날 때 반가워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친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가까워질 수 없다. 아침에 깨어날 때 설레지 않는다면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 어렵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 적이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감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일로 크게 성공할 수 없다. 반가워야 반색을 하고 좋아야 설레고 감동스러워야 감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반가운 사람, 설레는 날, 감탄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의 정신은 안에서 밖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색하다 보면 반가워지고 감탄하다 보면 감동적인 일이 생기고 설레다 보면 좋아진다. 반가워하고 설레고 감탄하는 것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야 하는 일종의 기술이다. 이현주 시인의 죽은 나무라는 시가 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시를 나는 무척 좋아한다. 죽어 뼈만 남은 고사목, 칼처럼 우뚝 서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설레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감성이 죽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반색할 줄 모른다. 어떤 일을 해도 설레지 않는다. 좀처럼 감탄하지도 않는다. 몇 번이나 남았을까? 해야만 하는 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 피상적인 만남을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심코 해왔던 그 일들을 기회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누릴 수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다. 어떤 일을 지겹게 생각하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일이 끝없이 계속되거나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근, 설거지, 부모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하루, 엄마와 한 이불 속에서 잠자기, 가족여행, 내 인생의 가을,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았을까? 몇백 번, 몇천 번, 수만 번이 남았다 해도 그 기회는 유한하며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가끔 무심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았는지 세어보자. 남은 기회를 계산해 봄으로써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날수 세는 지혜라고 한다.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면 일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조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언젠가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나이가 지금 68세이고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라고 하니 그때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이제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을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사실 아들이 취업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도 쉽지 않다. 넉넉 잡아 한 달에 한 번 저녁을 함께 먹는다고 해도 12회 곱하기 12년 144회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살게 되면 앞으로 함께 저녁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몇십 번도 안 될 것이다. 설사 그 기회가 1000번, 10,000번이 된다고 해도 결국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유한하며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든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 무리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10%의 선택이 90%를 결정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90%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10%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 10%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런데 그 10%가 우리 운명의 90%를 결정한다. 출신, 부모,
배우자의 성격, 이미 받은 아이의 성적표,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날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올 때 우산을 쓸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간다.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상심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아침을 먹다가 딸이 커피잔을 엎질러서 당신의 정장 위에 커피가 쏟아졌다. 당신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딸이 울음을 터뜨린다. 커피잔을 하필 테이블 끝에 두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아내를 비난한다. 말싸움이 일어나고 딸은 우느라고 아침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통학버스를 놓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 출근을 서둘러야 해서 과속을 했고 경찰에 적발되어 속도 위반 딱지를 받고 학교에 15분 늦게 도착한다. 딸은 당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학교로 뛰어 들어간다. 지각도 하고 서류 가방도 두고 와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커피 때문에, 딸 때문에, 경찰관 때문에 모두 아니다. 당신이 딸에게 보인 5초간의 반응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당신은 커피를 쏟아 당황한 딸에게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라고 다정하게 말한다.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겨 나온다. 통학버스를 타려던 딸이 뒤돌아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든다. 당신은 1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고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당신 인생의 10%만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 90%는 당신 자신이 선택한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초점 바꾸기의 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미 가진 것으로 초점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초점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누리고 남다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다른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해지려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초점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갖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이미 가진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누군가는 그토록 갖고 싶은 것임을 잊지 말자. 당나라 선승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페리스는 그의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초점 바꾸기의 멋진 사례를 소개한다. 영화판에는 로드리게즈 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엘 마리아치를 만들 때 탄생한 말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적어놓은 다음 그 리스트에 맞춰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친구 카를로스가 멕시코에 목장을 갖고 있었다. 악당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로 딱이었다. 카를로스의 사촌은 술집 주인이었다. 술집은 을의 첫 싸움이 펼쳐지는 장소가 아니던가. 나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의 또 다른 사촌은 버스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영화 중간에 삽입했다. 그에게는 피플 테리어도 있었는데 그 개도 출연시켰다. 로드리게즈는 거의 빈털털이었지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총 제작비는 불과 $7,000. 그는 이 영화를
7만 달러만 주면 언제든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컬럼비아사가 배급권을 사들여 개봉했고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보답이 없어 섭섭한가?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그러나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사람들이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테이크 앤 테이크, 받을 생각만 한다. 둘째, 테이크 앤 기브, 받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브 앤 테이크, 먼저 베풀고 나중에 받는다. 넷째, 기브 앤 기브, 베풀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먼저 베풀어도 당장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 봄에 벽씨를 뿌리면 가을이 돼야 거둘 수 있다. 씨앗 10개를 뿌렸다고 해서 10그루 모두 수확할 수도 없다. 어떤 것은 새의 먹이가 되고 어떤 것은 병들고 어떤 것은 말라 죽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중 몇 명만 좋은 친구가 된다. 수십 명의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그중 일부만 단골 고객이 된다. 남에게 먼저 주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먼저 베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그러므로 먼저 베풀 때 최대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 된다. 정성을 들여 베풀었는데도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백은 선사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선사가 어느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는 문둥병 환자를 만났다. 선사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주었다. 하지만 그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자 선사가 한마디 했다. 이 사람아,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지 어찌 그러한가. 그러자 그는 선사를 빤히 바라보며 오히려 야단쳤다. 이보시오 대사, 내가 옷을 입어주었으니 보시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고맙다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지 않겠소. 그 순간 크게 깨달은 선사는 그에게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소승, 수행이 모자라 성현을 몰라 배웠습니다. 거룩한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 보니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제야 백은 선사는 무주상 보시의 참뜻을 깨달았다. 무주상 보시란 도와준 사람, 도와준 일,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돕기 때문에 보답에 대한 기대도 없는 보시를 말한다.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휘둘리지 마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다. 비교하지 마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마라. 길게 내다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남이 뭐라 하든 꾸준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휘둘리지는 마라.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배우되 스스로 비하하지 마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꾸준하게 행하되 서두르지 마라. 세상에는 꾸준함보다 더 나은 재능은 없다. 날아다니는 새는 벽을 뚫지 못한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내달리는 말은 심리 밖에 가지 못하지만 뚜벅뚜벅 걷는 소는 만리를 간다. 소리 없는 벌레처럼 뚜벅뚜벅 걷는 소처럼. 정월의 어느 추운 날 아침 달팽이가 벚나무에 얼어붙은 줄기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딱정벌레가 갈라진 나뭇가지 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이봐, 그래봤자 시간 낭비야. 아무리 올라가도 벗지는 아직 없어. 그러나 달팽이는 태연히 계속 올라가면서 말했다. 내가 위에 가닿을 쯤에는 벗지가 있어.